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올해 78살 정옥분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는데요. 작년에 전세 사기를 당하면서 제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7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2023년 11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녁 7시쯤이었는데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KBS 뉴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남의 일처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평소에 이 시간에는 전화가 잘 안 와서 누구일까 싶어서 받았는데요. 할머니, 할머니, 1층에 사는 대학생 지민이 목소리였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예의 바른 아이인지 아세요? 항상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아이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해? 할머니, 지금 당장 내려와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 빨간 종이 붙었어요. 빨간 종이? 그게 뭔데? 법원에서 붙인 경매 공고예요. 할머니 집주인이 도망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경매, 집주인이 도망갔다고?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민아, 천천히 말해봐. 뭔 소리야? 할머니, 전세 사기예요. 우리 집주인 박상민 씨가 여러 명한테 전세를 놔주고 돈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경찰도 와 있어요. 저는 전화기를 놓을 뻔했어요. 3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제가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2013년에 돌아갔는데 그때 받은 보험금 1억 원과 평생 저축한 2억 원을 합쳐서 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어요. 사하구에 있는 30평 아파트였는데 조용하고 교통도 편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민아, 내가 지금 내려갈게.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8살의 몸이라 평소에는 움직임이 느린데 그날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몰라요. 1층으로 내려가니까 정말 아파트 게시판에 법원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제 시력이 안 좋아서 글씨가 잘 안 보였는데 지민이가 읽어줬어요. 부산지방법원 경매 공고. 이 부동산은 2023년 12월 15일 오후 2시에 경매 실시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민이가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넘어졌을 것 같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민아, 그럼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복잡해요. 일단 다른 세입자들이 위층에 모여 있으니까 올라가 보세요. 3층에 올라가니까 정말 여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부부도 있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모두들 우는 사람, 화내는 사람, 멍하니 있는 사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미숙 씨라는 분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집주인 박상민 씨가 이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낸 전세금은 은행 대출보다 후순이라서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어요. 평생 모은 3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전세 사기 신고를 하고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야 해요.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78세에 집도 잃고 돈도 잃고 갈 곳도 없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영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는 부산 연제구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며느리 미선이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요. 영수야, 엄마야. 엄마, 웬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전화하세요? 영수야, 엄마 큰일 났어. 전세 사기 당했어. 한동안 조용하더니 영수가 물었어요. 뭐라고요? 전세 사기요? 저는 어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집주인이 도망갔고 3억이 날아갔고 경매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영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참 안 됐네요. 너무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었다는데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영수야, 엄마가 지금 갈 곳도 없어질 것 같아. 엄마,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도와준다고 하던데. 영수야, 그런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데. 당장 다음 달이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뒤에서 며느리 미선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엄마요. 전세 사기 당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그거 참 안 됐네요. 그런데 우리도 요즘 힘들잖아요. 며느리 미선이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렸어요. 영수가 스피커폰으로 바꾼 것 같더라고요. 영수야, 엄마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 당분간이라도 너희 집에서. 엄마. 영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저희도 지금 집이 좁아서.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여보, 요양원도 좋은 곳 많다던데요. 며느리 미선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도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이참에 좋은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요양원이라고요? 78살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 건강하거든요. 요양원에 갈 만큼 몸이 불편하지도 않고요. 미선아, 나는 아직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야. 어머님, 나이만 보면 충분히 갈 나이예요. 그리고 요즘 요양원은 호텔 같다던데요. 친구들도 사귀시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45년 전에 낳아서 정성껏 키운 아들이 엄마가 전세 사기 당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요양원 보내자는 얘기를 하다니요. 영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지? 엄마, 그런 옛날 얘기 왜 또 하세요? 지금 현실을 봐야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니까 아들마저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에 지민이가 위로하러 올라왔어요. 라면도 끓여주고 차도 타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할머니, 아드님은 뭐라고 하세요? 요양원 알아보라고 하네. 벌써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지민이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신뢰가 안 된다면 아드님이 평소에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냉정하셨어요? 아니야, 평소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영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지난 추석 때도 그랬어요. 보통 때는 명절 전에 미리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와줬는데 작년 추석에는 당일에 딱 맞춰서 와서 제사만 지내고 바로 갔어요. 그것도 아이들은 데려오지도 않고 영수 부부만 왔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아드님이 할머니 명의로 뭔가 계약하신 거 있어요? 보험이라든지.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에 보험 하나 들었지. 어떤 보험이요? 뭐라고 했더라? 종합보험?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들어주겠다고 해서 도장 찍었는데 혹시 그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예요? 영수로 되어 있어. 당연히 아들이 받아야지. 지민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그 보험 약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는 서류함에서 보험 약관을 꺼내줬어요. 지민이가 법학과 학생이라서 이런 거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지민이가 약관을 쭉 읽어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이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이 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고보험이에요. 그것도 보험금이 5억 원이나 돼요. 5억 원? 그렇게 큰 돈이야? 네, 그리고 보험료도 월 200만 원이나 되네요. 할머니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수가 보험료는 자기가 낸다고 했거든요. 지민아, 그럼 영수가 매달 200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할머니, 아드님 사업이 그렇게 잘 되나요? 영수는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늘 얘기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월 200만 원씩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을까요? 지민아, 혹시 이 보험이 뭔가 이상한 보험인 건 아니야?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의심스러워요. 보험금도 크고 사고보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전세 사기 당한 것도 충격인데 아들이 제 명의로 이상한 보험을 들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수한테 전화해서 보험 얘기를 해봤어요. 영수야, 엄마가 들은 보험 말인데 보험료가 200만 원이나 된다며? 아, 그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너희가 요즘 힘들다면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엄마,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수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줬을 텐데 그날은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영수야, 그런데 왜 하필 사고보험을 들었어? 건강보험이나 암보험도 있잖아. 그게 사고보험이 보장이 좋아서요. 할머니 나이에는 이런 보험이 낫다고 보험 설계사가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78세 노인에게 5억 원짜리 사고보험을 들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지민이와 함께 보험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고객님, 해당 보험은 피보험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자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왜 영수가 하필 이런 보험을 들어줬을까요? 지민아, 혹시 영수가 나한테 뭔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민이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할머니,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 한 달 전쯤에 아드님이 며느리분과 통화하는 걸 계단에서 들었거든요. 뭔 얘기를 하던데? 엄마가 전세 사기 당하면 갈 데가 없어질 텐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한 달 전이면 아직 전세 사기 사실이 발각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럼 영수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이참에 요양원 보내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정말이야? 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영수가 전세 사기를 미리 알고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했던 건가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민이가 법학과 선배를 통해서 알아본 정보였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또 무슨 일이야? 아드님이 이 아파트 집주인 박상민 씨와 아는 사이래요. 뭐라고? 선배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뽑아봤는데 박상민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아드님 회사가 하도급을 받은 적이 있대요. 작년까지도 거래가 있었고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럼 영수가 박상민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영수가 박상민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건설업계는 좁아서 서로 다 알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저를 전세 사기에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험까지 드러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민아, 그럼 영수가 일부러 이 집으로 이사 오라고 권한 건가? 그제야 생각해보니 3년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도 영수 권유였어요. 그때 영수가 엄마 여기 조건 좋은 전세집이 있는데 어때요? 라고 하면서 소개해 줬거든요. 할머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다니요. 영수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 더 슬펐어요. 1978년에 영수를 낳았는데 그때 남편 사업이 어려웠거든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반찬 가게를 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영수가 초등학생일 때는 학용품 살 돈도 없어서 제가 밤에 다른 가게 청소하는 일까지 했어요. 중학교 때는 과외비 마련하느라 빚까지 졌고요.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반찬 가게를 팔았어요. 그리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전세금 차액으로 등록금을 만들었고요. 영수가 군대 갔을 때도 매달 용돈 보내고 전역하고 나서는 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까지 대줬어요. 결혼할 때도 혼수며 예단이며 모든 걸 제가 마련해 줬고요. 그런 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영수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영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박상민이라는 사람 아니? 전화 너머로 잠시 조용했어요. 박상민이요? 누구요? 우리 집 집주인 말이야. 너 그 사람과 사업상 거래했잖아. 아, 그 사람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알고 있었던 거네.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엄마, 그건 영수야, 정직하게 대답해. 너 엄마가 전세 사기 당할 걸 알고 있었지? 한참 후에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확실히 알았던 건 아니에요. 확실히 알았던 건 아니라고? 그럼 의심은 했다는 거네? 박상민 씨가 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으면서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게 확실하지 않은 일로 엄마를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영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영수야, 그럼 보험은 왜 들었어? 5억 원짜리 사고 보험을? 그건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영수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전세 사기 당할 걸 예상하고 보험 들어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하지만 영수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변명만 늘어놓았죠.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영수가 저를 배신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지. 하지만 상황적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박상민과의 거래 관계, 미리 들어놓은 사고보험, 전세 사기 소문을 알고도 말해주지 않은 것. 며칠 후 영수와 미선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선이가 예전보다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거든요. 어머님, 전세 사기 일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이의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됐어요. 3억이라는 돈을 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당장 나갈 곳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위치도 괜찮더라고요. 미선이가 요양원 브로셔를 꺼냈어요. 제법 고급스러워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기 어때요? 1인실도 있고 간병사도 24시간 있고요. 미선아, 나는 아직 요양원 갈 만큼 몸이 불편하지 않아. 어머님, 나이가 78세인데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이참에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미선이 말이 맞아요. 전세 사기 일도 있고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양원비는 얼마나 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연금이 월 60만 원인데 300만 원이라니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미선이가 영수를 쳐다봤어요. 뭔가 미리 계획한 대화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그게 정부 지원도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너희가 도와준다고? 전세 사기 당한 엄마 도와주기도 바쁠 텐데 그게 사실은 미선이가 말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들어두신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 네,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요양원에서도 사고가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무슨 사고? 낙상사고나 질병 악화 같은 그런 일이 생기면 보험금도 나오고 해서 요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미선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경제적으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미선이의 표정을 보니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거든요. 영수야, 너도 그런 생각이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거예요. 만약의 상황?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수의 눈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너희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가. 당장 나가. 결국 영수와 미선이는 나갔어요. 그들이 나간 후에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45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제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지민이가 올라와서 위로해줬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민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 이대로 당하고 계실 건 아니죠? 그런데 상대가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지민이 말이 맞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묵과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민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지민이가 법학과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수님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요.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보험 사기 예비 음모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보험 사기요? 네, 피보험자의 사망을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보험금을 타려는 거라면 명백한 범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수집해야죠. 변호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영수와 미선이의 진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영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지난번에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화나게 해서 죄송해요. 저는 지민이가 준비해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기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영수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박상민이 사기꾼인 줄 몰랐어? 엄마, 그게 정직하게 말해.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한참 후에 영수가 고백했어요. 엄마, 사실 박상민 씨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했어? 그게 확실하지 않았고 엄마가 이미 계약하신 후라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이 집을 소개해 준 거잖아. 엄마, 영수야, 엄마가 전세 사기 당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5억 원짜리 보험은 왜 드러났어? 그건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영수야,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야? 그때 영수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고 빚도 많고 미선이가 계속 압박하고 그래서 엄마 보험금을 노린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라도 마련하자는 생각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뭔 일? 그게 요양원에 계시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시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야, 너 지금 엄마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아니에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78살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자연스럽게 사고 당하기를 바란다는 거네. 영수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대화가 녹음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녹음 내용을 변호사 선생님께 전달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들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보험 사기 예비 음모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영수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함께 수사받게 될 거예요. 다음 날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영수와 미선이가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많이 드러났어요. 영수가 박상민과 단순히 사업상 거래만 한 게 아니라 전세 사기에 직접 가담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박상민이 여러 명에게 전세를 놔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하는 일을 도왔던 거예요. 그 대가로 영수는 박상민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사업 빚을 갚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박상민이 도망가면서 영수도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 보험금을 노리게 된 거였어요. 미선이도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했어요. 오히려 미선이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을 물색하고 사고를 만들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대요. 경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 친자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했거든요. 할머니, 많이 충격 받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담당 경찰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돼서 후련해요. 정말 그랬어요. 의심만 하고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영수와 미선이는 결국 기소됐어요. 보험 사기 예비 음모, 전세 사기 공모, 그리고 살인 예비 음모까지. 재판 과정에서 영수를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영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일을. 엄마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미선이도 계속 압박하고. 그래도 엄마를 죽이려고까지 했어?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자연사처럼 78살 할머니한테 약물을 투여해서 수사 과정에서 미선이가 요양원에서 사용할 약물까지 준비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영수의 사과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영수야, 엄마는 내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잖아. 엄마, 제가 감옥에서 나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속죄는 내 스스로 하는 거야. 엄마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날 이후로 영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었는데 작지만 깨끗하고 살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지민이가 계속 도와줬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할머니, 새 집 어때요? 응, 좋아.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할머니, 그런데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할머니 같은 분이 많이 필요하다던데요. 지민이의 제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과연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할머니, 저도 아들한테 배신당했어요. 할머니처럼 용기 내고 싶은데 무서워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보람 있었고요. 몇 달 후에는 상담센터에서 정식 상담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78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 거죠. 할머니, 신기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다니. 그러게, 나도 신기해. 하지만 나쁘지 않아.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보람찬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수의 재판이 끝났어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에요. 미선이는 징역 2년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제 아들이니까요. 몇 달 전에 영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감옥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를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요. 지금은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 상담도 도와주고 있어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엄마처럼 누군가를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7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역시 우리 엄마예요. 엄마, 제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아들로서 엄마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여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민이에게 편지 내용을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시간이 약이에요.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 네, 할머니가 워낙 마음이 따뜻하시니까요. 지민이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저처럼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지민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주 3일 일하고 있어요. 하루에 5명에서 6명 정도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상담센터는 부산 중구에 있는 작은 사무실인데 지민이가 법학과 동아리 후배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도 받고 시민단체의 도움도 받고 있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의 분들을 만나게 돼요. 할머니, 저는 딸한테 당했어요. 딸이 제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할머니, 저희 아들이 전세 사기 당한 건 아는데 도와주면 제가 파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할머니, 저는 사기꾼한테 전 재산을 다 털렸는데 가족들이 제 편을 안 들어줘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세상에는 가족한테 배신당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신 분들도 계세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아들을 고발했어요. 할머니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전세 사기 사건이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3억이라는 큰 돈을 잃었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컸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어요. 78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지민이나 상담센터에서 만난 분들이 영수보다 더 가족 같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개입되면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해요.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지민이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올해 79세가 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상담센터 일을 계속하면서 전세 사기 예방 교육도 하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영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민이는 올해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내년에는 변호사가 될 예정이고 저희 상담센터에서 법률 상담도 해주기로 했어요. 할머니, 제가 변호사가 되면 할머니처럼 억울한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민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어. 할머니가 저한테 용기를 주신 거예요. 할머니 보면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9세인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인생에서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세요. 무엇보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처럼 79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래요.